그런 정도의 사람한테 집을 전부 청소하라라는 거는 너무 과한 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개판인 상황에서 자기가 그래도 그나마 제일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 이를테면 침대, 그곳만 조금 더 깨끗하게 혹은 조금 더 아늑하게, 조금 더 내가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바꾸는 그런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청소 서비스를 여러 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청소 업체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이용하는 거는 미소라는 데예요. 시간당, 그리고 방 개수당, 으로 따지는 데라서 원룸이나 투룸 정도를 치우는 데에는 4시간 정도 시간이 드는데 그동안 집에 없어도 돼요. 이를테면 종이에다가 여기는 이렇게 치워주시고 이건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쓰고 집을 비우고 4시간 후에 들어가면은 빰빰빰 이게 되는 겁니다. 뭐 제가 드렸던 뭐 청소 팁, 뭐 식사 팁 이런 것들은 사실 삽화 증상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 상황, 상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 홀로 싸우지 마라. 사회적 서비스, 청소 서비스 말이 너무 하고 싶은데 주위에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이제 자살 예방에 전화 뭐 이런 것처럼 사회적 서비스와 자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게 팁이에요. 일단 마음에 드는 정신건강의학과가 생기면 거기를 오랫동안 내원하면서 의사와 먼저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를 시도하면서 시행착오를 개선해 나가는 일을 하게 되죠.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몇 년에 걸쳐서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번 의사와 괜찮은 치료 동맹을 맺으면서 그 결과로 쌓인 이 약을 먹었는데 이 약은 괜찮았던 시간, 이 약은 아니었던 시간, 그런 것들 시간 쌓이면서 그 쌓인 시간을 토대로 이 병에 대항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들여서 자기 정신질환이 어떤 경향성을 갖는지, 이를테면 봄엔 어떤지, 여름엔 어떤지, 가을엔 어떤지, 겨울엔 어떤지, 그리고 주말엔 어떻고 평일엔 어떤지 그런 식으로 자세하게 경향성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만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도 계속 뭘 하면서 자기를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경향성을 자기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자기가 스스로 관리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병에 계속 끌려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원이 용이한 가정의학과, 이건 왜 들어가냐, 여기에 의문을 가지실 분들이 많은데, 제가 망원동에서 10년을 살면서 이 마포의료생협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은 무지개의원이라고 불리는데 여기에 아주 자주 갔습니다. 언제 가냐, 조증이 너무 심해서 한 3, 4일간 식사를 안 했을 때 가서 수액을 맞는 거예요. 수액을 맞는데 어쨌든 식사를 못하면 수액을 맞아서 기력을 내야 되는 거죠. 내가 너무 조증이 심해서 나를 챙길 수 없을 때 그때 가서 수액을 맞고 조금 가라앉힌 다음에 다시 생활을 하고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신체에 작은 이상이 생기면 무조건 바로 내원할 수 있을 만큼 진료 비용이 저렴했고 의원의 위치가 저희 집이랑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정신과 약 부작용으로 수십 킬로가 찌고 그랬는데 각종 부작용이 생겼는데 이것이 이제 이 의사 선생님이 갑상선 질환이 아닌지 검사를 해보자 라고 검사를 해보기도 하고, 이거 쿠싱 증후군일 수도 있다, 그것도 검사를 해보자, 그것도 검사를 해보고 내과적 이상을 상담할 수 있는 정신과 이외에 저렴하고 가까운 의원이 이제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있으면은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식습관 관리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한 100명 중에 99명 정도가 정신과 약을 복용하면서 살이 쪘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의 어떤 바디 쉐이프에 대해서 이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건 또 이제 병이랑 얽히고 계속 악순환이 벌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규칙적인 생활, 일상을 좀 비슷한 수준으로 영위하고 그걸 지속할 수 있는 게 정신질환 치료의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하잖아요. 최신 연구에서는 세로토닌의 분비가 대장이나 소화기관에서 이루어진다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신을 스스로 돌보는 마지노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음식을 주고 먹이를 주고 그거를 즐겁게 먹을 수 있는 경험,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병증이 심하면 식사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식사를 하지 못하고 음료수나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뭐 삼각김밥, 김밥, 도시락 이런 걸로 계속 식사를 대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식사를 관리하고 통제를 하려는 이제 의지를 보이고, 그러면 이게 단순히 식습관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 이를테면 뭐 수면장애, 아니면 학교나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어려운 일, 자기가 통제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내버려뒀던 상황들을 개선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진 않죠. 가장 1번 단계가 식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 그리고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의 주변인 모두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신병이 생겨서 어떤 거를 하지 못하게 되고, 어떤 거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어떤 거는 정말 포기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그 지점이 중요하고, 그 지점에 대해선 사실 어떤 책도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건 자신이 찾아가고 해나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 100명이 있으면 100명 다 자기의 증상이 다르고, 자기의 서사가 다르고, 자기의 어떤 계획이 다르고,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가진 정신병 때문에 무엇을 못하게 됐어, 이런 거에 너무 슬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신병 또한 자기 자신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새로운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정신병이 있는 사람으로서 누구랑 관계를 맺고 관계가 이어지고, 그리고 뭐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모든 경험들이 모여서 병과 대항하고, 병이 함께 있어도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내가 생각한 이것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어떤 치료보다 더욱더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미 기획을 주고받는 그런 것도 있고요. 어쨌든 저는 제가 앞으로도 중증 정신질환자로 살게 될 거라는 것에 조금의 의심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병이 있고 내가 못하는 게 리스트로 한 100개쯤 쓸 수는 있겠죠. 못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병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말들, 내가 생각하는 병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조명할지, 이런 것을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고 싶습니다. 제 책이 대만과 중국에 각각 출간이 될 거예요. 출간이 될 거고, 저는 그 책을, 중국어로 된 그 책들을 읽어보고 싶기 때문에 중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그렸던 조새끼나 사회장려 안 하는 만화나 춤추는 등이라든지 그런 이전 작업들도 재출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만약에 출간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환영합니다.